바로 그러면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가 수업 진행하면서 혹시 수업 진행과 관련돼서 코멘트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코멘트를 준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 답장을 했고요. 오늘 그 수업 진행과 관련된 코멘트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 발표를 두 건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팀 과제로 넘어갈게요. 팀 과제는 어딕트 조하고 이제 잘하죠. 이렇게 두 조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두 조의 발표를 갖다 부탁을 할 거고, 어딕트 조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하죠가 발표를 할 건데, 각 팀당 발표는 10분 이내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디스커션이 더 많이 되게 발표보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팀이 골라졌는데요. 자, 먼저 어딕트 팀서부터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 혹시 발표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네, 발표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에틱트 팀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이정훈입니다. 이건 저희 팀 소개 맨 앞에 넣어놨고요. 네, 클러스터링 과정입니다. 피니니 다이어그램을 활용했고요. 저희는 이전까지의 조사 회의 과정을 토대로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영유아 식단 케어 혹은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하에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겟의 특성에 집중하여서 how와 what까지 더 뾰족하게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세우면서 네오페닌의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타겟 소비자 클러스터를 환자인 소아와 보호자로 나누어서 묶었습니다. 환자인 소아는 자기 절제 능력이 부족하고 당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섭취 욕구가 강하면서 또한 부모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닙니다. 또한 밑에 있는 저희가 강조한 부분들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같은 당뇨 환자더라도 타 연령대에 대비해서 건강 측면에 굉장히 취약하고 예민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자는 자녀의 식습관 생활 관리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으며 당뇨 관련 정보를 습득해야 함이 필수적이고 당뇨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인사이트로는 제공자, 즉 기업보다 실사용자, 특히 지인을 신뢰하고 있으며 당뇨 전문가 수준의 많은 지식을 요구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당하는 관리수단과 무엇에 해당하는 해결해야 할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았고요. 관리수단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자기관리하는 방법을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클러스터링을 해봤고, 해결해야 할 이슈는 당 치료 과정과 당 예방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클러스터링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로는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와 웨어러블 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자기관리 측면에서는 생활 및 식습관 개선의 습관화 및 이를 보조할 분석 사이트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이슈에서 뽑은 도출한 인사이트로는 당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당 예방 과정에서는 규칙적이고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 및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를 기반으로 매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타겟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선정 이유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소아 1형 당뇨 환자는 만성적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인 부모는 이런 어린 환자의 관리 과정에서 부모의 도움과 영향이 절대적이며 자신의 일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인 여건이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에틱트는 타겟의 타임라인 지도를 활용해서 진단을 받기 직전에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진단 직후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적응하지 못하는 시기를 거쳐서
당뇨의 일상화된 삶을 사는 지점까지 타겟들의 행동 과정을 분석해보는 매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진단 직전에서 직전의 과정, 진단까지의 과정을 보자면 소아에게는 전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갈증이나 소변량 및 횟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자연 치유가 느려지며 손발이 저리는 어떤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소아에게 체중 조절을 위한 식단 관리를 시도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도출한 인사이트로는 전조 증상이 생각보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증상들과 특별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성장기 아이들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뇨 커뮤니티를 찾기보다는 육아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진단 직후, 그러니까 소아가 당뇨라는 진단명을 받은 직후에는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 즉 이전까지는 달달한 걸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먹지 못하는 게 많아지게 되는 상황에 환자의 본인인 소아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무래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일상적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본인이 어떤 멀쩡하지 않나 하는 어떤 느낌을 소아는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는 정보 획득의 창구를 빠르게 찾거나 혹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여러 군데 데려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당뇨병 지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 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에게 심적으로 의존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짜 당뇨인지 현재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 니즈가 발생을 하고 부모 자녀의 심적 불안 증세가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이후에는 진단 부적응기입니다. 진단을 실제로 받았지만 불안하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는 최상의 식습관, 생활 패턴, 치료 방안 등을 찾기 위한 정보 니즈가 더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개개인마다 어떤 다른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개인화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됨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이후에 당뇨의 일상화 단계입니다. 소아는 자신의 상태를 수긍하고 인정하며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모는 기존의 일상이 아이의 당뇨 관리에 최적화된 일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이의 일상에 대해 아이와 합의가 완료가 되기도 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로 인해서 공포감과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당뇨 커뮤니티의 습득자에서 제공자로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당뇨 커뮤니티 내에 소속감이 극대화되는 시기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퍼소나입니다. 저희의 주 사용자 페르소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7세 여아 서원이의 보호자인 그의 어머니 38세 문채현 씨입니다. 채현 씨의 목표는 그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만큼 활기차게 못하는 거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핏한 식습관을 마련하고 품질과 정보의 신뢰에 대해 민감하면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시나리오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걸 다 읽기는 조금 힘들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이 있다는 1형 당뇨에 대한 이야기에 자책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의 케어 도중에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특히 식습관 및 식품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혼란스러움 등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이의 트래킹과 관리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남편은 경제적인 치료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강화되는 그런 시기, 점차 당뇨 관리에 익숙해져서 정보를 본인이 생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아 1형 당뇨 환자의 부모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서브 타겟 부사용자인 2형 당뇨 환자인 12살 재훈이의 아버지 41세 정용훈 씨입니다. 아이가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용훈 씨는 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취득과 아이에게 상황 인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고
가득합니다. 그 2형 당뇨는 저희가 이전에 1형 당뇨에 집중했기 때문에 정보가 살짝 부족할 수 있는데 1형 당뇨와 달리 후천적으로 물론 1형 당뇨도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특히 비만이나 소화 비만이나 잘못된 식습관 등에 의해서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네,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씨의 시나리오에서는 당뇨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약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잘 드러나는데요. 특히 진단 이후에는 당뇨 전문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6차례 방문을 해보고 나서야 당뇨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막막함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예시들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2형 당뇨의 부모의 삶을 조금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에틱트는 앞으로 이러한 타겟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생각해서 진짜 니즈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뾰족한 서비스를 구상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자료도 잘 모았고요. 두 번째 트임 발표는 이제 잘하죠고요. 자, 이제 잘하죠.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자라조의 6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조 과제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이번 주 조 과제로는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서 탐색, 조사, 클러스터링, 고객 여정 지도를 제작하고 그 후에 페르소나 설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선 탐색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을 이용한 정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문조사로 저희가 수집한 정성 데이터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이를 벡터화 시켜서 히라키 분석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룹 1에서는 스트레스, 걱정이 많아 심리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 주로 주변 지인들과 연락하는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났고요. 그룹 2로는 과제, 공부로 인해 늦게 자게 되며 오전 학교 일정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는 부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그 후 저희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조사를 하며 각자가 느끼고 발견한 정보들을 좀 키워드 위주로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비슷한 결끼리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탐색 조사에 있어서 히라키 분석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활용했고 인사이트를 통해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저희가 직접 아이디에이션해서 만들어낸 이제 불면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필로우 분석이라는 틀에 맞춰서 분류시키고 TC 분석 또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필로우 분석으로는 저희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포텐셜 어플 이용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에 맞는 방법론을 오브젝트 선정으로 방법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각 알파벳의 초성을 따서 problem, insight, lifestyle, lean on, will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수집한 정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보드에 붙여놨던 포스트잇 아이디어가 필로우 분석 틀이 생기고 난 후에는 저희 머릿속에 떠오른 추가적인 키워드들, 문제점, 그리고 핵심 인사이트들이 더 떠올라서 추가해서 분석을 하고 클러스터링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저희는 필로우 분석 툴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맨 왼쪽에서 보이듯이 problem에서는 커피, 그중 소위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가짜 커피,
그리고 뭐 습관, 심리적인 압박감 등의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컬럼에 보이시는 그 라이프스타일 항목에서는 일과로 분류시킨, 저희가 라이프스타일은 일과로 조금 분류를 시켜서 프로블럼이랑은 살짝 다르게 분류를 시켰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 준비, 낮잠을 자시는 분들,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야근 등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분석 틀로 1차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한 후 다음 TC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TC 분석은 저희 조원중 시완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팀은 필로우 분석에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TC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했는데요. 필로우 분석의 라이프 스타일과 리논을 통해 테마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프로블럼을 이슈로 인사이트와 위를 쏘 와수로 연결해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예시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수면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고시나 취준 등과 같은 생활 환경이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저들은 ASMR과 같은 수면 관련 영상을 보거나 또 총 수면 시간을 계산하는 등의 행위들을 함을 알아내서 이제 이에 수면에 도움을 주는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또 유저별로 최적의 수면 시간을 도출하는 기능 등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고객 여정 지도를 그려봤는데요. 앱 다운 초기에는 어플 내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 도출을 위해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목표 설정, 수면 추천템 탐색, 시청각 자료 탐색 등 본격적으로 어플 기능을 사용하며 다시 수면의 질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수면 준비 단계로 넘어가서 메시지를 통해 알람을 제공받고 또 다이어리 작성을 통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기록하며 이제 어플의 요용성에 대해 인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금지 기능 등을 사용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저가 수면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는 휴대폰을 하고 싶다는 욕구와 또 잠에 들어야 한다는 아쉬움 혹은 불안감의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상 후 수면질 및 수면 준비 시간에 대한 자기 피드백을 진행하며 이제 어플의 효용성을 인식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의 주사용자 및 부사용자 페르소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앞에 팀분들 이제 이 페르소나 관련된 그 조교님의 코멘트를 듣고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주사용자가 조금 심리적인 요인으로 수면의 질이 낮아진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 패턴으로 조금 수면의 질이 낮아진 경우로 이제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계선이 되게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이제 조금 추후에 이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다시 조금 고쳐 나갈 예정인 점을 좀 참고하셔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저희 페르소나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저희는 불면증을 겪는 20대 대학생과 또 최근 수면의 질이 낮아진 30대 직장인을 페르소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의 주사용자 페르소나의 경우 이제 오전과 오후에는 수업을 듣고 또 저녁과 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온전하게 본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지속되는 아르바이트, 과제 공부 등으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적고 그리고 피곤한 날에도 누우면 잡생각이 몰려오거나 아니면 뭔가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서 뭔가 보상 심리로 휴대폰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깊이 잠들지 못하고 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아 수면의 질이 낮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부사용자 페르소나의 경우 이제 업무가 많아 평소에 쉴 시간이 부족하고 또 휴일에 잠을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이제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 역시 불규칙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으면 이제 낮에 했던 실수 등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조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작을 갖다 할 텐데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갖다 할게요. 내 목소리 잘 들릴까요? 네, 잘 들립니다. 공유된 자료도 잘 보이나요? 오케이.
자, 우리 다음 주가 중간 발표예요. 다음 주가 중간 발표인데 중간 발표를 워낙 우리 강의 계획서 상에서는 코로나가 좀 덜 심각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갖다 했었었는데 지금이 조금 아리까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러기에는 아직도 몇십몇 명씩 확진자가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프라인을 진행하는 게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수그러지는 상태여서 오프라인 중간 발표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 중간 발표를 오프라인으로 연대 경영대에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발표 아직 좀 시기상조이니 이번 중간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기말 발표 때 그때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발표 때 오프라인에서 발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지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좀 투표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준비됐으면 우리 요번 중간 발표를 오프라인에서 연대 경영대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노란색 손을 갖다 한번 들어주겠어요? 네, 4명이 오프라인 발표를 더 선호한다고 했고 반대로 이번 중간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금 노란색 손을 한번 들어주겠어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 한 15명 정도가 우리 이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 중간 발표 때에는 우리 온라인 발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팀을 격주로 나눠서 하는 건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번에는 모든 팀이 다 중간 발표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중간 발표의 진행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조교들 수업 끝날 때쯤에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게시판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발표 쭉 들으면서 이제 실제로 두 번째 디파인 단계에서의 목표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컨셉을 만들어내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는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렸는데요. 우리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회의 영역 을 도출해내는 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단계가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리클러스터링을 하는 그 단계가 3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는 컨셉 브리프를 작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디파인의 두 번째 주를 마무리를 갖다 하게 되고 그 최종 결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의 컨셉 브리프가 최종 결과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갖다 진행할 때에는 1단계를 하고 우리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해서 실제 기회 영역을 찾는
그런 작업을 팀 플레이로 진행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아이디에이션 컨셉 앤 컨셉 브리프를 하고 그 우선순위 설정하고 리클러스터링을 하는 걸 통해서 2단계, 3단계를 진행하고 또 팀 브레이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단계 컨셉 브리프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고 그 우리 다음 주에 중간 발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나누고 수업을 갖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만 얘기하고 실제로 이거는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기회 영역을 갖다 찾는 거고요. 기회 영역을 찾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찾기 위한 스태핑 스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은 어떤 솔루션을 아직 찾는 게 아니에요. 솔루션을 찾는 것보다는 이 솔루션을 찾을 어떤 해당되는 영역이 뭐를 위한 솔루션을 찾을 거냐. 뭐를 위한 솔루션을 찾을 거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여서 어디에 기회가 있다라는 걸 갖다 찾는 거지 이 기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솔루션화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2단계, 3단계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1단계에서 하는 우리의 액티비티는 How might we How may we가 아니라 how might we죠. How might we라고 하는 걸 갖다 영어의 표현으로 생각을 한다면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뭐뭐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앞에서 사용자 여정지도 하고 또는 타임라인 등을 갖다 봤고 그 다음에 퍼소나를 그리고 났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뭐뭐뭐를 할까요? 거기서 누구누구는 우리가 앞에서 찾은 주사용자나 부사용자들이. 그래서 요번 첫 번째 단계 이 How might we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퀀티티가 더 중요해요. 퀄리티보다. 그래서 how might we 점점점점을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사례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학과 학생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 전공의 사람들의 생각을 합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How might we를 양산해내는 것. 고민하지 말고 이게 맞냐 틀리냐 중요한 How might we냐 별로 중요하지 않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양만 채우는 거예요. 몇 개를 채워야 되냐? 글쎄 그거는 여러분들의 순발력과 창의력과 열심에 달려있긴 하겠지만 목표는 한 1000개 한다? 그러면은 이 너무 과대한 목표가 될까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답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여학생 휴가 공간에 푹신한 친구류를 놓아 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이미 친구류를 갖다 놓아 둔다는 거에 대해서 확정을 한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하면 여학생 휴게 공간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직 솔루션이 나오지 않은 거죠. 솔루션이 나오지 않은 거여서 이런 결론이나 답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나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콜라보레이션 룸을 갖다가 명확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도서관 사서들의 지식을 갖다가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애매모호한 표현일수록 How might we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모든 opportunity area가 다 있을 수 있지만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건 desirability. desirability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되는 게 feasibility나 viability 같은 게 있어요. feasibility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고, viability는 이거 하면은 진짜 돈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나중에 디벨롭 단계에서는 우리가 고민하기는 할 거지만 이 단계에서는 디자이러빌리티에 포커스를 해서 팀이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앞주에서 전주에서 정한 퍼소나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갖다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구체적일 필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이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목표는 뭐냐면 많은 How might we 퀘스천들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는 부정적인 테마여도 돼요. 그러니까 뭐뭐뭐뭐를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소화당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아동들로 하여금 너무 지나치게 단 탄산음료를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매우 권장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만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 무해한,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걸 더 권장은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은 달달한 탄산음료를 적게 마시게 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How might we 퀘스천을 만든 다음에 그런 How might we 퀘스천들을 가지고서 여기 이제 제목들 예시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놨어요. 이런 How might we 퀘스천들을 갖다 쭉 만든 다음에 내가 왜 이 퀘스천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팀 내에서 그 How might we 퀘스천을 갖다 낸 거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설명을 하고 나서 클러스터링을 해요. How might we 퀘스천들을. 그런 How might we 퀘스천들을 클러스터링을 갖다 하게 되면 그 How might we 퀘스천들이 모여진 애들들, 그 클러스터를 우리가 opportunity area라고 해요. opportunity area라고 하는 거는 How might we 퀘스천들이 유사한 것들끼리 모여진 클러스터. 그 클러스터를 우리가 opportunity area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서부터 우리가 이 opportunity area를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실제 실습을 갖다 한번 우리 워크숍으로 진행을 할 텐데, 목표는 우리가 10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opportunity area를 갖다 다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워크숍 동안에는 How might we 퀘스천을 우리 팀에서 한 30개 정도 만들어 본다. 30개 정도 되는 How might we 퀘스천을 갖다가 만들어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3개 정도의 opportunity area를 만들어 본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10분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How might we 퀘스천 30개, 클러스터 3개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그 작업을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3시 50분인데요. 현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 정각까지 10분 동안 진행하면서 How might we 퀘스천 30개, 클러스터 3개를 갖다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길 바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엑서사이즈니까 그게 파이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를 갖다 한번 해보고 여기에 메인 여러분들의 아웃풋은
30개의 How might we question과 3개의 클러스터가 아니라 나한테 할 질문들이 여러분들의 파이널 아웃풋이에요. 해봤더니 교수님 이거 잘 안 됩니다. 해봤더니 이거 이렇게 막막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도출하는 게 여러분들의 아웃풋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자, 이해됐으면 이제 브레이크아웃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볼게요. 이게 opportunity area니까 opportunity area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솔루션을 찾는 건데 솔루션을 찾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목표 영역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표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 사람들의 가진 문제점들 그런 문제점들 중심으로 또는 프라이머리 케어나 세컨더리 케어나 또는 보호자나 또는 환자나 이렇게 나눠보든지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분류가 가능할 텐데 일단 3개로 못 나눠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개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는 우리 정해진 시간 동안에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꼭 3개여야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3개로 나눈 게 지금 30개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3개로 나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30개이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못 나눈 거에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이런 한 몇백 개의 How might we question을 못 만들어낸다. 또는 다시 디스커버리로 들어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는 너무 빨리 솔루션이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넓은 가능성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의미에서 너무 신속하게 솔루션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How might we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는 다 확정된 내용이 있는데 굳이 다른 쪽으로 확장해가지고 관련되는 퀘스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한번 고민해 볼 건 왜 우리가 이 잠정적인 걸 결정을 했지? 이거 우리가 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자 다음 단계로 우리가 2단계하고 3단계를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또 10분 브레이크아웃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 브레이크아웃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솔루션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컨셉 브리프를 최종 아웃풋 우리 중간 발표를 위한 최종 아웃풋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프랙티스를 갖다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진행을 갖다 할게요. 자, 우리가 opportunity area는 problem space인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unmet needs가 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의 디자이어하는 포인트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는 자, 그 클러스터에 있는 unmet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로 넘어온 거예요.
솔루션 스페이스로 넘어온 거고, 그렇게 솔루션 스페이스로 넘어오게 됐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당연히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하나의 오퍼튜니티 에어리어에 대해서 그 에어리어에 대한 솔루션들을 막 많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솔루션들을 갖다가 막 제안을 하는 거고, 뭐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굳이 내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쭉 얘기를 갖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도 양이 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보다 양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솔루션 아이디어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뭐 적절한 시간이 있느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벽한 FM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1시간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피곤해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그래서 맥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하고 속도예요. 그 브레인스토밍이 질질 끌어지면은 아주 진짜 엄청나게 길어요. 뭐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프로덕티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브레인스토밍 하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서 우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목표는 몇 개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솔루션에 대한. 근데 아까 케어의 한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웬만큼 다 아이디어가 다 이미 정해졌는데 굳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그 팀에서 한번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왜 설정해 놓는 게 중요하냐?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막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새로운 솔루션과 새로운 오퍼튜니티 에어리어를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하면서 내가 앞에서 생각했던 솔루션들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이가 든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직성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게 어떤 틀에 꽉 끼어서 그것들 때문에 별로 이렇게 플렉서블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나는 경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일 꺼려해야 될 게 그 사고의 경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미 솔루션을 다 정해놨다 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거기에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러한 것들 갖다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나는 게임하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와 집중력을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내는 거를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고려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구현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과연 롱런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 갖다가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의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말자 이고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하고 그 브레인스토밍 한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이런 모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리클러스터링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오퍼튜니티 아이디어 때는 니즈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니즈가 뭉쳐져 있는 오퍼튜니티 에어리어에 대해서 솔루션을 막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 사례로 한다면 오퍼튜니티 에어리어 1, 오퍼튜니티 에어리어 2,
opportunity area 3가 있었고 그 각각의 opportunity area에 브레인스토밍 한 게 예를 들어서 50개씩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3개의 클러스터에 150개의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유사한 것들 또 비현실적인 것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대체하거나 제거하고 나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리클러스터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니즈 중심으로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을 아이디어 중심으로 다시 리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고의 시각이 변해요. 처음에 니즈를 생각할 때는 그래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뭘까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막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솔루션으로 넘어가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얘네들이 이 솔루션 아이디어들이 비슷한 애들 같은데 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리클러스터링을 하게 됐고 그 리클러스터링 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 우선순위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면 과연 이게 사람들의 절실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아이디어냐.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현존하는 기술력 또는 우리 조직, 현재 여러분들은 조직은 없지만 회사에서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력이라든지 엔지니어 능력을 가지고 이걸 과연 구현할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를 했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거를 적절한 이윤을 내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 클러스터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하고 리클러스터링은 이런 형태로 해서 저거 할 때는 보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클러스터링이 끝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모아지게 되면 이제 큰 덩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클러스터들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도출된 애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인 컨셉 브리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번째 워크숍을 하는데 자, 우리 1단계에 30개를 도출을 했어요. 그 30개를 가지고 3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20개의 솔루션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럼 클러스터가 3개니까 하나당 20개를 만드니까 그 20개 합치면은 60개의 브레인스톰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그 60개의 브레인스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애들의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이건 꼭 완전히 60개가 다 다를 필요 없어요. 유사하거나 똑같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60개들의 비슷한 애들을 묶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거나 불가능한 애들을 갖다가 빼내고 나서 그 60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클러스터링을 해요. 요번에 하는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솔루션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 How might we는 유사한 니즈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한 거였고 여기에서는 유사한 솔루션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 클러스터링 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보는 게 우리 두 번째 워크숍이거든요. 이제서부터 10분 동안 진행을 할 텐데 4시 현재 18분인데 28분, 뭐 조금 더 써서 30분까지 한다고 할게요. 4시 30분까지 진행하면서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프라이머리 아웃풋은
나한테 할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팀에서 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걸 해보고 나서 질문을 갖다 나한테 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60개 브레인스톰 된 아이디어, 그 60개 브레인스토밍 된 아이디어들을 클러스터링한 클러스터들, 그리고 그 클러스터들의 우선순위.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의 클러스터가 몇 개였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 제일 높은 애는 얘다. 얘를 우선순위가 제일 높게 만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혹시 우리 브레이크아웃 하기 전에 질문 있는 사람? 자, 브레이크아웃 할까요? 뭐 안에서 opportunity area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opportunity area들이 발견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opportunity area에 대한 솔루션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케이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 우리도 이제 현업에서도 많이 겪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이 첫 번째 그 opportunity area에서 우리가 에어리어 클러스터링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솔루션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그 솔루션 자체가 어려워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opportunity area의 영역이 잘 define 안 돼서 그래서 막 이거저거 다 거기다 넣어놓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솔루션 스페이스에서 브레인스토밍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오퍼튜니티 에어리어를 갖다 만들 때 과연 정말 자존감 또는 이러한 것들이 이 실제로 우리가 오퍼튜니티 에어리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에어리어로 잘 디파인 되는지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면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과 또 니즈에 대한 오퍼튜니티 에어리어하고 우리 이제 솔루션에 대한 리클러스터링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클러스터 그게 꼭 하나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솔루션에서의 클러스터하고 이쪽 오퍼튜니티 에어리어에서의 클러스터가 우선순위가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런 상태에서 물론 대부분의 케이스는 비슷하게 가는데 우선순위가 왜냐하면 니즈가 중요할수록 또 그걸 갖다가 풀려는 솔루션도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비슷하게 가지만 반드시 그 두 개가 같이 갈 필요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컨셉 브리프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컨셉 브리프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형태, 디자인, 적용 기술 그리고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컨셉, 나쁜 컨셉을 굳이 나누자면 좋은 컨셉이라고 하는 건 특정 컨셉이 서비스의 특징을 얼마나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컨셉을 설명하다 보면 그 컨셉을 설명하는 내부의 아이템들끼리 인컨시스턴트한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아까 아이들을 갖다가 위한 그 일형 당뇨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차일드 버전 모듈을 가서 봤더니 도저히 아이들이 1, 2학년 아이들이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고 단순한 솔루션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이 컨셉 내에서 우리가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컨셉 자체가 얼마나 인컨시스턴시가 없나를 갖다 체크하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차별성. 그래서 기존 서비스하고 비교했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잘 부각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별성이고, 이제 세 번째는 해당 컨셉이 사용자한테 소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용자의 욕구와 그 요구에 얼마나 잘 집중되어 있느냐.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없는 니즈를 패브릭할 수는 없어요. 있는 척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절실한 니즈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 디지털 헬스나 디지털 치료제는 그 니즈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는 거니까.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들은 다 그 병을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절실한 니즈가 있어요. 물론 병의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무결성, 차별성, 집중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컨셉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지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컨셉 브리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해당되는 컨셉에 대한 문구, 캐치한 문구, 그 문구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해당 내용을 도출해낸 디자인 팀의 프레임워크 또는 프로세스, 그리고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오퍼튜니티 에어리어에서 설정하게 된 그 오퍼튜니티 에어리어, 그리고 아주 간단한 스케치하고 샘플 서비스 피처,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컨셉 브리프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요. 컨셉 브리프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져요. 여기서 이제 피델리티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피델리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이냐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로우 피델리티, 미디엄 피델리티, 하이 피델리티 해서 그냥 러프하겠지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컨셉의 피델리티를 얘기를 하고요. 가장 로우 피델리티는 이런 거예요. 한 장짜리. 손 놓쳐도 걱정 마세요. 우리가 꼭 잡고 있어요. 트래커 패드 핸드온이라고 하는 이 한 장짜리 처럼, 이거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캐치워드죠. 그래서 어떤 니즈냐 하는 거고, 또 예를 들자면 이런 ANA experience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는 통합형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로우 피델리티는 한 장짜리이고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컨셉을 표현하는 경우를 우리가 로우 피델리티라고 하고요. 미디엄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통 한 두세 장 정도의 컨셉 브리프를 만들고, 이 컨셉 브리프 속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프로세스와 피처와 니즈와 페인 포인트, 이러한 포인트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컨셉 브리프를 우리가 미디움 피델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미디움 피델리티는 어떤 베네핏을 우리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 것이다 하는 것들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여하는 엔티티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갖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장에서 10장 사이 정도 되고, 이때 이제 구체적인 컨텍스트하고 사용자의 경험, 그리고 프로세스와 피처, 그리고 룩 앤 필까지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하이 피델리티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앱이라고 하는 컨셉 브리프는 삼성전자가 그 우리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그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몇십억 돈 주고 만들어낸 컨셉 브리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만 발췌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지만 몇십억은 아니고 몇 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컨셉 브리프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컨텍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페인 포인트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피처와 프로세스, 사용하게 되는 프로세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마켓은 어느 마켓이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기존의 서비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공되었을 때 어떤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키가 되는 챌린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통 5장에서 10장 정도 사이로 이러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하이 피델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로우 피델리티를 만들어도 돼요. 미디엄 피델리티를 만들어도 되고 하이 피델리티를 만들어도 되는데, 보통은 미디엄 피델리티 한 3장 정도 해서 피처와 그 니즈 중심으로 이렇게 그 컨셉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게 로우 피델리티는 여러분들의 그 컨셉이 매우 뚜렷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 만들어내는 경험이 꽤 많이 있고, 또 그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꽤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로우 피델리티 컨셉도 굉장히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덜 준비가 됐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로우 피델리티 컨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킬러처럼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용해 볼 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미디엄 피델리티나 하이 피델리티를 요구를 하는 걸 좋고요. 나는 제일 추천하기는 미디엄 피델리티를 제일 추천을 해요. 하이 피델리티가 되면은 제일 좋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프로페셔널 컨설팅 펌 또는 디자인 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제일 좋고, 근데 괜히 무리를 하다가 또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7주차 최종 발표, 우리 중간 발표를 할 때는 이 기회 영역 만들기, 또 가능한 해결책 도출하기, 우선순위 설정을 순서로 컨셉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보고, 이제 그거에 따르는 컨셉 브리프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중간 발표를 할 때는 사실 2가지면 돼요. 그 보충 자료들은 다 넣어도 돼요. 보충 자료들은 다 여기 제출하는데 다 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추가로 더 인터뷰를 했다, 추가로 업저베이션을 했다 하는 걸 다 넣으면 되고요. 2가지는 퍼소나하고 컨셉 브리프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컨셉의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우리 중간 발표의 핵심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또 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느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에비던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주제 자체가 좋고 나쁜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그거를 가지고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